안녕하세요. 달이 참 아름답네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미래북 출판사에서 펴낸 한수정 작가의 행복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3년 전부터 아들 둘 가진 여자로 일기를 써서 SNS에 올렸다. 인플루언서만큼의 인기 계정은 아니었지만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면 다 느끼는 것이겠지만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재미난 일도 어이없는 일도 화나는 일도 많았다. 나도 모르게 깡패가 된 모습에 웃음이 터지기도, 아이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에 눈물 날 만큼 커다란 감동을 받기도, 자식 키우는 게 참 내 맘처럼 되지 않아 남몰래 운 적도 여러 번이다. 기억으로만 남기기 아쉬운 순간들을 하루하루 기록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일기를 썼다. 내가 좋아서 쓴 글에 여러 사람이 공감해 줬다. 공감을 받는 것만으로도 독박 육아의 서름을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작년 초 나태주 시인의 시집에 빠져 읽고 시 쓰는 작은 아이의 시를 보다 보니 나도 시가 쓰고 싶어졌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던 쌍둥이 언니를 위로하고 싶어 위로라는 시를 처음 썼다. 세상이 참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슬퍼 말기를.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외로워 말기를. 아무도 그 마음 몰라줘도 내 마음 알아주는 내가 있으니. 그 이후로 100편 넘는 시를 썼다. 대단한 글도 거창한 글도 아니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짧게 썼다. 하늘, 꽃, 나무, 달, 비 등 자연을 보며 느낀 감사, 행복, 위로, 두려움 등의 감정을 시로 적었다. 아이, 언니, 엄마, 남편,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어 시를 썼다. 나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하고자 마음을 다잡으면서 시를 썼다. 어느새 나의 모든 일상은 글의 소재였다. 일상을 쓰며 크고 작은 내 주위의 행복을 찾았다. 살아갈 힘을 얻었다. 몇 달 전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금방 힘을 얻어 이전과 다름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뿌뿌, 기적이 나에게 울리고 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남편의 죽음, 그로 인한 절망은 나를 무너뜨리기 충분했다. 그대로 졸도해 버릴 만한 사건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은 심장이 쿵, 심장마비라도 올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버티고 있다. 지금 나에게 있어 기적은 복권 1등에 당첨되는 일이 아니다. 해가 서쪽에서 뜰만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남편의 죽음에도 무너지지 않고 평소처럼 똑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두 아이 앞에서 밝게 웃으며 더 사랑을 쏟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을 알고 아이들도 아픔을 잘 이겨내고 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의 빈자리가 있지만 남은 셋이서 메워가려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꿈꾸는 것만으로도 빈자리로 허전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다. 꿈을 가진 것만으로도 커다란 슬픔 속에 감춰진 행복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 나에게 있어 기적은 절망의 순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고 있다는 것이다. 깊은 슬픔에 시간에 갇혀 있지 않고 행복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기적을 일으킨 힘은 시를 쓰며 글을 쓰며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 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행복을 주고 싶었다. 기적을 선물하고 싶었다. 나는 자연과 글로 좋은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힘을 얻어 기적처럼 씩씩하게 살고 있다. 자연이 주는 위로, 좋은 글이 주는 긍정의 힘이 누군가를 살리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사람은 예쁜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좋은 것만 보고 들으며 태교하지 않나. 내가 예쁜 단풍잎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듯 분홍빛 노을 지는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희망을 꿈꾸듯 구름을 보고 마음이 평온해지듯 다른 사람이 내 글을 읽고 좋은 기분을 느끼면 좋겠다. 나의 글이 읽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쁜 것 중에 하나면 좋겠다. 외로울 때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의 한마디 말이나 글로 위로를 받듯 내 글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이란 인연 따라 흘러왔다가 운명 따라 흘러가는 그것이 인생인가 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줄로 알았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것은 아프다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었다. 첫날에는 그 죽음을 부정했다. 실감나지 않았다. 핸드폰 너머로 들린 그의 부고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참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안절부절 못했다. 아이들, 옆에 있던 두 아이를 안심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별일 아니라며 이모 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차분했다. 전화 받을 때 쿵쾅대던 심장은 왜인지 모르게 조용해졌다. 두 아이를 언니네 집에 맡기고 택시를 잡았다. 택시 타고 가는 내내 손만 만지작 만지작.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응급실에 도착했다. 꽉 움켜쥔 주먹만 또 만지작거렸다.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가족의 울음소리였다. 다시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다. 두 손을 꽉 쥐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에는 의지할 게 내 두 손뿐이었다. 응급실에 그가 누워 있었다. 하얀 천에 덮인 채 누워있는 그를 봤다. 슬픈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저 멍한 기분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었다.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다. 이미 차갑게 굳은 그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났지만 여전히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 현실감 없는 일이 아닌가. 둘째 날에는 벌써 그가 보고 싶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아니 짐승의 울부짖음보다도 더 크게 울었다. 지금이라도 웃으며 나타날 것 같은데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길고 긴 세월 영영 못 본다니 어찌해야 할까. 끝없이 울부짖었다. 눈물이 마르지도 않고 계속 흘렀다.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에는 화장을 막 끝낸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그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사랑했다고 말해줬다. 진작 많이 말해줄걸. 평소에는 그 말하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좋아하는 맥도날드 햄버거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자주 먹지 말라 잔소리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매일 사다 줄걸. 잘해주지 못한 기억만 났다. 납골당까지 유골함을 안고 갔다. 유골함에 남아있던 열기가 그의 온기처럼 느껴져 마치 살아있는 그를 품에 안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은 자책하며 괴로웠다. 더 잘해줄걸. 더 많이 사랑해줄걸. 불현듯 떠오르는 그의 생각에 숨을 쉬는 게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다. 가슴에 구멍이 난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시도 때도 없이 울음이 터졌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그 아픔과 고통에 직면하고 있자니 아직은 한참이나 남은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어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중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그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다만 남겨진 내 상황, 아픔에 대해 외면하고 버텨내고 있는 중이다. 괜찮다. 괜찮다. 계속 마음먹으니 정말로 괜찮은 것 같다.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 이 힘든 시절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내가 눈 감는 날이 가까워질 때는 덤덤하게 추억할 수 있는 시절이 되지 않을까. 사람 사이의 인연, 운명은 무엇인가? 인연이란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라고 한다. 운명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한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전생의 옷깃을 1000번 이상 스쳐야 현재의 인연이 된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사람 사이에 인연을 맺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겠지. 나의 부모님, 쌍둥이 언니, 남동생, 남편, 그리고 2 아들. 가족을 그런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으로 가족과 내 사람을 만나 어려움 없이 만족하며 살아온 40년 인생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해하기 힘들었다. 현실을 부정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다 결론 내렸다. 그의 운명이었다고. 이미 정해져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의 운명이었다고 결론 내리니 현실로 인정되었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인생은 의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계획한 대로 될 때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도 많다. 어떠한 인연으로 누구와 만나고 헤어지게 될지도 알 수 없다. 간절히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선택권 없이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 어릴 적 꿈은 작가였는데 어쩌다 보니 이과를 선택했다. 대학에서는 수리과학부 통계를 전공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제일 싫어했던 수업 중에 하나가 통계였는데 말이다. 대학 졸업 때까지 ATM 기계로 입출금만 해봤는데 은행에 입사했다. 쌍꺼풀 없고 피부가 까만 사람이 이상형이었는데 쌍꺼풀 진하고 피부가 하얀 사람과 결혼했다. 딸을 낳기 원했는데 아들만 둘이다.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지금은 얼굴도 안 보고 산다. 친해질 거라 생각 못했던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 전혀 관심 없던 시가 좋아져 읽다 보니 시를 쓰고 있다. 시를 쓰고 글을 쓰다 보니 책을 내는 꿈이 생겼다. 그리고 지금은 그 책에 초고를 쓰고 있다. 남편의 죽음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내 나이 40이 되기 전에 일어났다. 세상이 무너지나 싶을 만큼 충격적이었던 그의 죽음 앞에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할 줄 알았지만 꿋꿋이 이겨내고 있다. 초등학생밖에 안 된 어린 두 아이가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두 아이도 슬픔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있다.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쉬지 않고 열심히도 흘러간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니 쉼없이 흘러가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내 인생의 강물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의지와 다르게 쉼없이 흘러간다.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하고 초조해진다. 알 수 없는 앞날에 불안한 마음이 든다. 한편으로는 예상할 수 없기에 기대가 되기도 한다. 인연 따라 흘러와서 운명 따라 흘러가겠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맡겨야겠다. 내 앞에 나타난 인연에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겠다. 인연이 아니었다. 애써 외면했던 우리의 지난 사진. 어쩌다 가깝던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나. 순간 멍해졌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냥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살다 보면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다툼으로 멀어질 때가 있다. 가족끼리도 마음이 상해 한동안 대화 없이 지낼 때도 있다.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두다가 폭발해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는 친구도 있다.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며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과 여러 이유로 헤어지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 친구에게 맞춰주는 게 마음 편했고 간혹 불만이 생겨도 참다 보면 괜찮아졌다. 착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말을 상대방에게 하지 못하는 성격 탓이다. 듣기 싫은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 불편해지는 게 두려웠다. 이런 성격 덕분인지 살면서 친구와 멀어지거나 안 보게 된 적은 거의 없었다. 큰아이가 1학년 때 학부모를 만나 친구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가 있었다. 매일 아침 집 앞 카페에서 30분이라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누던 관계였다. 절대 멀어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이였다.
아이 때문에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을 비롯해 일상을 공유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하며 지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나눠 먹었다. 아이끼리도 친해 함께 시간 보낼 일도 많았다. 그렇게 함께한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다 아이가 4학년이 되면서 그 관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두 아이의 성향이 확실해지면서 잦은 다툼이 생겼다. 그러면서 서로 오해도 생겼다. 건이야, 사과 편지 써주자. 왜? 내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해로 멀어져도 괜찮아? 아니, 편지 써서 오해 풀래. 두 아이가 멀어지는 게 걱정된 것도 있지만 언니와 멀어지는 게 싫었다. 언니와 나는 두 아이가 화해하도록 노력했다. 여름방학 중 청소년 수련관에 배드민턴 수업 갔던 두 아이가 크게 싸웠다. 친구는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기를 원했다. 우리 아이는 수업보다 친구와 수다에 열중했다. 선생님한테 지적받는 게 싫었던 친구가 같이 열심히 하자고 여러 번 말해도 건이는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수다를 떨었다고 했다. 그러다 감정이 격해져 싸우게 된 것이다. 집에 와서는 배드민턴 채로 머리를 때렸다. 안 때렸다로 옥신각신했다. 친구가 배드민턴 채로 내 머리를 때렸어. 세게 때린 건 아니지만 아이가 흥분해서 말했다. 아이 친구는 절대 때리지 않았다고 CCTV로 확인해 보라고까지 했다. 사실관계 잘잘못을 따지자니 끝이 없었다. 솔직히 때렸건 때리지 않았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자꾸 반복되는 상황에 마음이 상했다. 그동안은 우리 아이가 억울하고 속상한 게 있어도 묻어두고 먼저 사과하라고만 했다. 타인과의 관계만 의식해 혼냈다. 엄마로서 자격마저 들었다. 언니, 그냥 언니는 언니 아이 말 믿어줘. 난 내 아이 말 믿어줄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입장에 따라 보이는 상황, 느끼는 게 다르니까. 언니는 그 말이 서운했던 것 같다. 그렇게 틈이 생겨버렸다. 틈이 생긴 관계에 무언가 해야 하는데 뭘 어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미 상처받았고 상처 줬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렇지 않게 만나 얼굴 보며 웃고 이야기 나누기 싫었다. 얇게 생겼던 우리 사이의 틈이 점점 크게 벌어졌다. 그 후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결국 언니와 멀어져 버렸다. 마음을 깊이 주고받은 관계였던 만큼 언니도 나도 아픔이 컸다. 마음 열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멀어진 게 처음이라 괴로웠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가슴이 콩닥거렸다.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종종 이런 생각을 했다. 함께 찍은 사진도 일부러 보지 않았다. 잊고 지내는데 사진 보면 힘든 마음이 올라올까 싶어서 핸드폰을 만지작하다가 애써 외면했던 사진을 보게 되었다. 둘이 예쁘게 차려입고 핫한 카페에 가서 찍었던 사진. 날이 좋아 두 가족이 집 앞 치킨집에서 치킨 먹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농구했던 날의 사진. 잠실 종합경기장에 가서 함께 야구 관람하며 찍었던 사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언니네 초대받아 맛있는 음식 먹으며 찍었던 사진. 여름방학에 아이들 데리고 전시 보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찍었던 사진. 멋지게 인테리어한 언니 집에 가서 폼 잡고 찍었던 사진. 싱숭생숭 봄 탄다고 하니 기분 전환하러 데려간 곳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 핸드폰 사진첩에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수백 장이 담겨 있었다.
아,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마음 상해 멀어진 사람과 찍은 사진을 왜 지우지 못하고 있는 건지 멍하게 사진만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미웠다. 그 후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잘못을 반성하는 것도 괴로웠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게 가깝던 사람과 멀어진다는 게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길에서 언니와 함께 친했던 사람과 마주치고 나면 불안했다. 언니랑 만나 내 이야기 했겠지? 나를 미워하겠지? 마음에 병이 생긴 것 같았다. 내면의 병이 겉으로 드러났다. 얼굴이 뒤집혀 버렸다. 약을 먹어도 회복되지 않았다. 대인기피증이 왔다.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자꾸 생각했다. 누구 잘못이었을까? 그때 다르게 대응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힘든 마음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대체 내 마음이 왜 이런 걸까? 곰곰이 생각했다. 아직 내가 언니와의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어 그토록 힘든 거였다. 그 관계에 미련이 있었던 거다.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다고. 마음 가득했던 언니와의 추억, 얽혀버린 관계를 흘려보냈다. 시간이 걸렸지만 마음이 편해졌다. 채기로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가까웠던 우리가 멀어진 건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다. 상대를 탓할 것도 없다. 자책할 것도 없다. 그냥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인연이라 생각해 놓지 못하고 있던 그 관계를 놓아버리니 마음이 편해졌다. 행복.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주위를 잘 살펴봐. 가까이에 있다니까. 저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가끔은 행복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어딘가에 갇혀있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작년 10월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난 후 가장 기억에 남은 대사이다. 유독 이 대사가 기억에 남은 이유는 공감대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빙의가 될 정도로 마음이 병든 지영이가 가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부러워서였다. 돌이켜보면 이 영화를 볼 때쯤 나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소소한 일상에서의 행복을 알던 내가 가끔은 행복하기도 하다는 지영이의 말이 부러워 눈물을 흘렸으니 말이다. 남편이 밖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니 나도 힘들었다. 부인으로서 남편을 믿고 응원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누구나 힘든 그 시기를 우리도 겪고 있었다. 남편은 밖에서 일복 많은 시기, 나는 엄마로서 책임감에 힘든 시기, 스트레스가 많아 서로 힘든 걸 알아주기 바라는 시기였다. 몇 년간 계속되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흔들리니 나도 중심 잡기가 힘들었다. 위태로웠다. 불안했다. 행복이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롯이 그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온전히 행복을 누렸던 시절도 있었다.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몇 년 전 제주도에서 남편이 공보위 하던 시절이다.
공보이 시절이 의사 생활의 꽃이라고 하던데 왜 그런지 알겠다며 남편과 고개를 끄덕였던 그때 그 시절. 가족 모두가 특별한 스트레스나 고민, 걱정 없이 즐겁게만 지냈던 것 같다. 싸울 일이 없었다. 서로 사랑해 주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마음에도 여유가 넘쳤다. 원래도 다정한 남편이 더 다정하게 더 많이 아껴줬다. 당시 나는 제주도에서 육아휴직중이던 은행에 복직했다. 월요일 아침 출근을 준비하려고 겨우 일어나 눈을 떠보면 새벽부터 일어나 유니폼을 다리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5살, 3살이었던 아이들과 날씨와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보건소 앞 협재 해안을 비롯하여 바다로 오름으로 놀러 다녔다. 자연을 온전히 느끼며 지냈다. 제주도 서쪽 끝 한경이라는 작은 동네 보건소 간사에서 지냈다. 지금은 그 주변에 카페도 많이 생기고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숨겨진 보물 같은 동네였다. 한적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보건소 관사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10평 남짓한 원룸 형태였다. 내 식구가 비좁은 관사에서 살을 부비며 지냈던 그 시절. 물질적으로 많은 걸 누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던 적이 많다. 사람 많고 복잡한 서울과 달리 적적할 만큼 조용한 동네라 행복했다. 한낮에 가만히 있으면 들리는 소리라고는 파도소리, 바람소리뿐이라 행복했다. 답답할 때면 곧장 바다로 나갈 수 있어 행복했다. 작은 상 하나 펴놓고 서툴게 만든 음식도 맛있게 먹어준 가족 덕분에 행복했다. 누워있으면 서로 엄마 배 위에 올라타겠다며 아웅다웅하는 두 아이 덕분에 행복했다. 욕조가 없던 관사 욕실에서 커다란 대야에 따뜻한 물 받아 두 아이 넣어놓고 깔깔대는 웃음소리에 행복했다. 늦잠 자는 아내 대신 두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켜준 남편 덕에 행복했다.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가끔 내려올 때마다 반가움에 행복했다. 남편이 석사 논문 때문에 밤새 관사에 들어오지 못해도 어렸지만 든든한 두 아이 덕분에 행복했다. 동네 작은 국수집에 매콤새콤한 국수 덕분에 행복했다. 주위에 온통 행복뿐이었다. 소소한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란 걸 느꼈다. 행복만 가득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니 그때가 그리워 마음이 살짝 저려온다. 그렇다. 행복은 어려운 게 아니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행복이었다. 가족과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었다. 행복이 가까이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고 나니 나를 둘러싼 행복이 느껴졌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머리에 까치집 지은 채 엄마 커피 심부름 나가는 큰아이 덕분에 행복하다. 나랑 눈 마주칠 때마다 배 뒤집으며 애교 부리는 초코 덕분에 행복하다. 수시로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주는 작은아이 덕분에 행복하다. 두 아이가 함께 놀며 깔깔 웃는 소리에 행복하다.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이 며칠 지속되어 행복하다. 펑펑 눈 내리는 날 뒷산에가 눈사람 만들며 신난 아이의 모습에 행복하다. 눈밭에 드러누워 올려다본 하늘이 환상적이라 행복하다. 내가 쓴 시에 공감해준 사람 덕분에 행복하다. 별거 없는데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라고 해준 아이 덕분에 행복하다.
예뻐졌다 말해준 누군가 덕분에 행복하다. 작가가 되겠다는 꿈이 생긴 덕분에 행복하다. 집에 데려온 지 하루 만에 꽃 피운 수선화 덕분에 행복하다. 걱정되지만 그 걱정에 휩싸여 불안해하지 않는 방법을 아는 내 자신 덕분에 행복하다. 듣고 있던 노래가 좋다며 에어팟을 내 한쪽 귀에 꽂아준 아이 덕분에 행복하다. 기도할 수 있어 행복하다. 소소한 모든 게 행복이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대단한 물질적인 부를 누리지 않아도 된다. 아이의 욕심내지 않아도 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그걸로 괜찮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나. 종종 다가오는 시련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조금 지나면 그 시련도 반드시 지나갈 테니까. 관계 그리고 결단. 나뿐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 관계가 깊었더라도 함께 해온 시간이 길었더라도 다시 오지 않을 나의 지금 이 순간을 자꾸만 힘들게 한다면 그 관계의 결단을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나를 생각한다며 걱정한다며 건네는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건 상대의 마음이 거짓이기 때문인 걸까? 내 마음이 문제인 걸까? 이렇게 마음을 어지럽히는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 맞추고 이야기 나누다가 마음이 통해 오랜 시간 함께 한다는 건 보통 인연이 아니다. 깊은 인연으로 지내온 사람 중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진가를 알게 되는 사람이 있다. 처음부터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지내는 게 힘든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게 힘들어도 티내지 않고 속에 쌓아두며 참는다.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가 잘 통했다. 만나면 즐거웠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지냈다. 언니가 좋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올 때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건 무슨 의도로 한 말이었을까? 왜 그런 말을 한 거지?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다. 분명 나를 생각한다며 건넨 말이라고 했는데 기분이 상했다. 그게 쌓이다 보니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스트레스 받았지만 참았다. 언니가 좋았으니까. 나쁜 의도로 못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도 힘들었다. 몇 년을 참고 지내다 문득 이 관계에 결단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상처받은 내 마음을 지키자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은 아닌가 고민했다. 멀어지는 게 불편한 마음, 언니와 가깝게 지내며 불편했던 마음의 크기를 비교해 봤다. 멀어지는 게 나았다. 성격상 솔직하게 말하지는 못했다. 먼저 하던 연락을 하지 않았다. 서서히 멀어졌다. 자주 연락하고 지내던 사람과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지 않으니 마음이 불편했다. 가끔 우연히 마주치면 어색한 인사를 나눈다. 그 어색한 상황도 처음엔 불편했지만 지금은 괜찮다. 다시 관계를 되돌리고 싶지 않다.
이미 그 관계에 대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미련 없다. 결단을 내리기까진 힘들었지만 결단을 내리고 관계를 정리하니 마음이 편하다. 다른 사람의 위로가 힘이 될 때가 있다. 함께 슬퍼해주면 그 슬픔이 나눠지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 앞에서는 좀 달랐다.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는 알렸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다. 앞으로 살면서 아이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생길까 싶은 노파심 때문이었을까. 두 아이 학교에도 담임 선생님에게만 알렸다. 자주 연락하던 큰아이 친구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다.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받을 자신이 없었다.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평소 연락을 잘 하던 나인데 먼저 연락도 없고 받지도 않으니 걱정되었나 보다. 여러 번 전화가 왔다. 그래도 받지 않았다. 카톡이 왔다. 무슨 일 있어? 걱정돼서 그래. 아무 일 없어요. 전화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이 왔다. 갑자기 부담스러웠다. 불편하면서 미안했다. 당황스러웠다. 어디서 이야기를 들은 걸까? 뭔가 알고 연락한 걸까? 말을 해야 할 머리가 복잡했다. 내 마음 힘들다고 무작정 연락을 받지 않으면 오해할 것 같아 고민하다 카톡을 보냈다. 제가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래요. 혹시 오해하셨을까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일이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가뜩이나 힘든 마음이 더 힘들게 느껴졌다. 나를 생각하며 건네는 걱정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상처가 된다면 그건 상대방의 마음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무슨 일인가 궁금한 호기심의 크기로 받아들여서일까? 마음 그대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걸까? 전자라면 휘둘리지 않으면 될 일이다. 관계에 미련두지 않으면 그만이다. 후자이면 그저 그 걱정해주는 마음 고맙게 느끼면 될 일이다. 인간관계는 나에게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상대방에게 쉽게 마음을 열기 때문에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는 것 같다. 상대가 건네는 말이 진심이었어도 자꾸만 신경 쓰이고 상처가 된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일지라도 그런 관계를 꾸역꾸역 이어나가는 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이자 시간 낭비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말 한마디에도 신경 쓰고 연연해 하는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이다.